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고 여유만만하며 미국을 가지고 논다는 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네 번째로 다룰 거는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할 때 얄미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건 모두 얻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미회담을 하면은 북한이 손해보는 걸 없고 실리를 얄미울 정도로 잘 챙겨간다라는 건데, 북한이 이렇게 실리를 챙겨가는 거에 비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북 정책을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 아니었습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북한이랑 대화를 하는 뭐 신용을 하는데 이건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2018년에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뭐 거래 기술 다 어디 갔냐, 이게 다냐, 한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매번 실패했다라는 평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 인식 속에 북한과 협상만 하면은 미국은 매번 뺏기기만 하고 이익을 얻는 건 결국 다 북한 아니냐, 북한만 이득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해도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매번 실패했다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볼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교섭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많이 잃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매티스 전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 매티스도 우리가 하는 것은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파괴하는 건데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을 파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항상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게 있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얻은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5가지 정도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북중 관계 개선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북중 관계가 나오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중 관계가 좋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도 상당히 여러 번 하고, 또 혈맹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같이 공동으로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북중 관계가 2018년 초까지도 지금 같지 않았죠. 북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에 동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송월 단장으로 있는 모란봉 악당이 베이진에 공연을 갔습니다. 근데 이 모란봉 악단 공연이 공연 몇 시간 앞두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악단들은 다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모란봉 악단 공연을 하면은 그 뒤에 스크린에 영상을 이제 상영하기도 하는데, 그 영상 중에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서서 현송월 당장이 토시 하나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차고 나와서 귀국했다는 거예요. 또 북중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국군이 국경지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다가 군대를 10만 명을 파견을 한다던가, 많을 때는 30만 명까지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에 막 10만 명, 30만 명씩 군대를 들이미는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안 그러는데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게 야, 붉은 선을 너네들이 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붉은 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지선인 거죠. 선을 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에게 선을 넘고 있다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북한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국제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죠. 과거에 소련도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가 얼마나 심각하고 갈등이 심했냐면은 모택동 주석이 미국보다 소련이 더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련은 이미 핵보유국이잖아요. 그 핵보유를 했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핵보유국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핵보유를 했다는 거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라는 건데 소련은 이미 핵을 보유해서 강대국으로서 이제 미국과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이 마찬가지로 핵을 가져서 자기와 같은 위치, 소련과 같은 위치로 올라서는 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소련이. 중국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던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도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할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한 심리인 거죠.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북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중국과 북한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대체 어떻게 수습할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북중 관계 개선을 북한이 해냈죠. 지금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이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북한 편을 들고 있죠. 엇박자를 내지 않고 미국 편에 들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가서 대북 제재 뭐 동참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는지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북중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작은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정의용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이 정의용이 미국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3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가 점점 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미국이 막 이제 관세 폭탄을 낸다 뭐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지만은 당시에는 중국이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 트럼프가 뭐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 막 이런 걸 하면은 중국이 전전긍긍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이 불균형하니까 너네들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쌀시장 개방 같은 거를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100일 계획 합의 뭐 이 기사인데요. 상황이 이런데 북미 관계가 만약에 해소가 되고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북한과도 사이가 안 좋고 미국과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은 중국 혼자 고립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데서 이런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하고 압박하려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그 전에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게 잘못이고 내가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너네랑 정상회담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중국이 고립될 뻔했는데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해 주니까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쌍수 들고 환영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북한 핵무기가 뭐 안보를 위협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 없이 당장에 정상회담 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회담 하는 내내에서도 뭐 서로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황제급 의전을 해줬다고 합니다. 황제급 의전을 해주고 선물도 4억 원어치의 선물을 해줬다 그래요.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한 2배 정도 돼 보이는 도자기, 화려한 도자기가 사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선물 공세까지도 편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할 정도로 상당히 극한의 대결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북한이 한 번에 바꿔놓은 거죠. 뭘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걸 가지고 북중 관계를 전변시켜 놓은 겁니다. 극도로의 대결 상태를 극도의 우호 관계로 전변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 외교를 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절묘한 외교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북중 관계 개선이 꼽히는 거예요. 이게 북중 관계 개선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 게 흔히 생각할 때 북한이 외교를 하면서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단결, 이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신년사나 공동사설 이런 걸 발표하려면은 외교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 나오기 전에 사회주의 나라와의 관계, 이게 항상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까요? 북한이 봤을 때 주체 역량은 북한과 사회주의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더 중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북한에게는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한 성과일 수 있는 거예요. 북한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때 북한이 막 비행사도 파견해주고 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1990년대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트남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베트남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 하면서 북한의 도움 요청을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안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걸 회복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8차 당대회를 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되거나 하면은 가장 빨리 축전을 주고받는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중 관계,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했다라는 걸 첫 번째 성과로 볼 수 있겠고, 북한이 얻은 두 번째 성과는 미국의 파괴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미국의 파괴를 안겨줬다. 이거는 지어낸 말은 아니고 미국 스스로 나온 말이죠.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미국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약화시키는 거는 성과죠. 근데 어떤 성과가 있었냐? 매티스 같은 경우는 왜 파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코앞에서 자신을 향한 적대 행위가 막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걸 중단시킨 거예요. 이건 북한 입장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볼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교섭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많이 잃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매티스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미국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전쟁이 없을 때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군대가 훈련을 안 하면은 군대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훈련을 안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말고도 동북아시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이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스스로 한미 훈련을 축소하는 거는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양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대선 캠프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집권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내부적으로 스스로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 세력들도 미군이 훈련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이런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반발이 나올 정도로, 보수 세력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훈련을 못하는 게 미국의 약화도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 종이호랑인데 종이호랑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죠. 아니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다니 이런 거가 미국이 종이호랑이구나. 미국을 겁낼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불만이 있던 세계 여러 나라에게 미국의 강경 대응해도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야 부역 불균형 해소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내놔. 라고 하면은 그걸 내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도 똑같이 보복 대응을 하죠. 미국의 언론이나 군수기업 뭐 이런 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한다던가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도 테슬라를 제재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대응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도 좋아해요. 중국의 이런 강경 대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뭐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휘둘리던 유린당하던 중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미국과 경제 대결을 한다고 쳐도 미국이 제재를 막 해도 물론 피해가 있겠지만은 나라가 이제 망할 것만큼 큰 타격을 입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통신 장비 점유율이 31%로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거죠. 중국 말고도 또 다른 사례로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는 사실 친미 국가죠. 그래서 뭐 한국전쟁 때 가장 먼저 파병해서 형제 나라다 뭐다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 때 특히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터키가 어때요? 지금은 이래요. 미국 무기 사는데 신물이 난다. 이거 뭐냐면 친미 국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미국 무기 사라고 강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미국 무기 사주는 게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무기 사지 않고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이게 러시아 무기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무기를 사면은 기술 이전도 해주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사실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야 미국 무기 사는데 신물이 난다. 우리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무기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터키 이놈들 봐라 하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터키 대통령이 제재를 미국이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결정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 이러면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을 비난하고 맞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스스로도 패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당당히 맞서면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팎으로 패권이 붕괴하고 파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성과인 거고 세 번째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018년도, 19년도 이때 돌아보면은 북한이 전 세계 주요국과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이랑도 하고 중국,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했죠. 근데 유독 어디만 빼먹었습니까? 일본만 빼먹었어요. 일본이랑만 정상회담을 안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랑 정상회담을 하길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도 그렇고 스가 지금 총리도 지금까지도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을 해요. 북한이 안 받아주는데도 참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냐면은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중요한 국제 이슈가 발생했는데 자기만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무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더라도 일본이랑은 외교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도 아니고
무시해도 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랑 정상회담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뭐 불이익을 얻거나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위상이 깎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상황을 막으려고 얼마나 급했던지 미국에게도 북한이랑 정상회담하면은 자기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납북자 얘기 이런 것 좀 북한이랑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느 일이 있었냐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남북미가 3자 실무회담을 스톡홀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도 끼고 싶어가지고 뭐 북핵 대표 이런 사람을 스톡홀름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껴줄 리가 있습니까? 미국도 제 코가 석잔데 자기 이야기 하기 급급한데 일본까지 뭐 챙겨줄 여력이 있겠어요? 여기도 패싱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본만 내버려지는 거 아니냐. 아베 총리만 모기장 밖에 있다. 모기장은 뭐 비유하는 건데 필터링 같은 거죠. 쉽게 하는 말로는. 아베 총리만 필터링 돼서 패싱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지금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대응을 할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일본이 뭐라고 해봤자 한반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아주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죠.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세계경제 3위예요.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위상이 이렇게 낮은 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꼽을 거는 한국의 지금 극단적인 반북 세력으로 작용하는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반북 대결 정책만 펴는 이런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입지가 완전히 축소됐다는 거예요. 이 반북 세력,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들, 쉽게 말해서 적폐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분단에 기생하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까? 이들은 북한이라는 적이 있으니까 이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을 지지해달라. 우리가 집권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 기생해서 집권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말 반공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힘이 줄어들어야 남북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맨날 북한이랑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적폐 세력들의 힘이 줄어들어야 남북 갈등이 줄어든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보 환경에도 유리해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도 이 적폐 세력들이 없어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폐 세력을 공격하고 적폐 세력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게 북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 적폐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2018년 같은 경우에 6월 13일이 지방선거였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있었습니까? 6월 12일 날에 열렸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 때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 이런 이슈가 휩쓸면서 지방선거에서 적폐 세력들이 참패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용 부품 공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가 정상회담 날을 6월 12일 정상회담 전날로 잡은 거 아니냐. 이거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지한 게 국정감사 이런 걸 하면은 거기서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가 솔직히 미국에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전날로 날짜를 바꿨겠어요. 원래 북미 정상회담은 5월 달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미국이 취소했다가 다시 재개하기로 하면서 뭐 6월 12일로 밀렸던 건데 어쨌든 국힘당은 뭐라고 할 거면 미국한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상전이니까 뭐라고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탓을 씌웠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 말쯤에 나경원이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제발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미뤄달라고 간청을 하냐 이러면서 질타가 있었는데 결국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만큼 파괴적이고 위력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절대 총선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 뭐 총선에서도 적폐들은 참패를 당했죠. 지금 얼마 전엔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 지방선거에서는 국힘당이 대승이라고 할 수 있죠. 대승을 거뒀죠. 지방선거지만은 또 이게 대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대선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 대선을 가는 데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폐청산을 잘하는 것도 이제부터라도 적폐청산에 잘 나서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힘이 센 파괴력이 있는 이슈는 사실 남북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 세력은 분단의 기생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적폐 세력이 힘을 못 쓰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해도 북한이 안 받아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데 그럼 대화해봤자 실질적인 성과가 얻을 게 있냐. 결국에 이벤트나 하고 보여주기식 대화.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실리 없고 보여주기식만 할 거면은 차라리 대화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북관계 개선은 대선으로 가는 필승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어차피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임기 다 끝났는데 눈 딱 감고 미국 말을 어기고 과감하게 남북관계에서 질러주면은 적폐를 청산할 수도 있고 대선에서는 승리를 하고 또 한반도에서는 평화 번영, 통일이 실현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대선 필승 카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미 성향이 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보수 적폐 세력들을 반북 세력들을 입지를 축소시키는 성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이 얻은 성과는 북한은 자기 스스로를 전략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략국가라는 거를 현실에서 과시를 했다는 겁니다. 전략국가가 뭐냐면은 세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세계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전략국가인가?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저는 5가지를 꼽아봤는데 첫째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대등한 나라라는 걸 과시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자세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상당히 저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러브레터 이런 것들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정상회담 때마다도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다시 만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19년 6월에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북한 땅을 밟게 돼서 영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3번이나 영광을 입는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미국 수준으로 격상시켜 준 거밖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구나 라는 걸 과시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이 회담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열면은 CVID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추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CVID인데 근데 정작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된 공동성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야기하려던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제로 북미가 합의를 하니까 회담을 주도한 거는 북한이었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미국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내에서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대화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집권 전에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제재하고 압박하고 막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서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ICBM 쏘기 전에 대화를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편지도 보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트럼프는 왜 이렇게 북한의 저자세냐, 북한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지 강경 대응을 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미국이 북미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번에 북한은 군사 공격을 해가지고 강경하게 압박해보자, 이번에는 대화를 해서 구슬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강온을 막 조절하면서 회담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냐? 미국이 북미 관계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은 끌려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제기를 할지 강경 대응을 할지 어떻게 뚜렷하게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를 담화를 발표를 하면은 전 세계 언론이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행간의 의미는 어떠니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언론이 다 그럽니다. 뭐 뉴욕타임즈나 BBC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상대로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기자가 북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준비해온 메모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어지간해서는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략적인 기조가 있고 바이든이 어떤 정책 브리핑을 받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랑은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가지고 있던 생각,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준비해온 걸 그대로 읽어야 됐던 거예요. 이 사안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된 대로 고스란히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실수라도 일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대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북한이 상당히 중요한,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나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북한에겐 또 어떤 의미겠어요? 북한은 야, 우리 체제가 옳구나 확신을 갖고 자기 체계를 강화하는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북한은 국민에게 야, 우리가 이런 나라야, 회담도 주도하고 미국이 우리를 상당히 높게 쳐주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쩔쩔매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전 세계가 우리를 관심하고 미국은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나라야, 우리가 전략국가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선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선전을 통해서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고 국민이 북한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도모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하나로 5가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북중 관계 개선부터 전략국가임을 과시했다는 것까지 해서 5가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사실은 한 번에 한 가지 효과를 얻어도 대단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밀려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하나를 가지고 성과를 5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5개 성과도 하나하나가 다 큰 성과들, 작지 않은 큰 성과들을 거뒀는데 이런 큰 성과를 5개나 챙겼다.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더 외교에 일가견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사실 북한의 외교수를 극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미국을 대하는 북한 태도의 성격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은, 중국의 스인홍이라는 인민대 교수가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을 하기도 했는데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볼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인데 이 볼턴이 SBS에서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지휘하는 걸 봤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평가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존심이 센 나라 아닙니까? 중국, 나라 이름도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세계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중국의 권위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중국 사람은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야 정상인 건 거예요. 근데 시진핑 주석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중국 역사 통틀어서도 드뭅니다.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당태종이거든요. 당나라 태종 황제고 오른쪽은 연개소문입니다. 실제 초상은 아니고 상상도인 것 같아요. 이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하늘이 내린 장수라는 별명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을 했다가 연개소문에게 대패를 한 겁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던 안시성 전투도 바로 이때인데 이때 얼마나 호되게 당했던지 태종이 유언으로 다시는 요하를 넘지 마라. 요동을 공격하는 거를 그만둬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중국 사람에게는 영웅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극 있지 않습니까? 이 경극 중에는 당 태종이 연개소문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라는 내용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존재, 능력 있는 존재, 위대한 존재로 연개소문을 내세우는데 중국 권위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높게 평가하는 게 이 연개소문 이후로 이런 일이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이농 교수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일반 중국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에 동의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스이농 교수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에게 엄청나게 욕을 듣게 되는 건 거죠. 만약에 일본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국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여론의 이제 반향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도 바이든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영향력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로서는. 그런 식의 평가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볼턴 발언을 좀 볼까요? 볼턴은 전 세계에서 북한과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미국 자체도 북한과 맞서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인데 이 미국에서도 가장 반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볼턴인 거 아닙니까? 볼턴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악의적으로 대해요.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볼턴도 북한의 지도자를 극찬하는 거예요.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인터뷰를 했던 SBS 기자도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와, 이 정도로 높게 평가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따옴표되어 있는 문장은 일본의 어떤 한 학자가 한 말이라 그래요. 내가 평생을 두고 경무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장으로 일컬지 않습니까? 근데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정한 거는 적이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볍게 대할 평가가 아닌 건 거예요. 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을 고압적으로 대하고 여유만만하게 대하고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얄미울 정도로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걸 살펴봤는데 이런 북한의 행보의 중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를 보면은 좀 뭐 어떤 경지에 오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뭐 신기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불가사의하다? 뭐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외교를 하는지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고 평화, 번영, 통일의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연구를 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